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회의 시작 전에 을지로위원회 백서 전달식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1차 백서 발간한 이후로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담은 2차 백서를 드디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지도부에게 이 백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도부에게 이 백서를 전달하는 의미는 그런 마음을 민주당 전체가 가지고 민생을 함께 챙기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우선 당대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가장 현장에 밀접한 활동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 활동 기간도 상당히 오래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활동 성과도 아주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백서로 한번 정리하지만 앞으로도 이 백서의 두께가 지금은 이 정도지만 2배, 3배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민생도 많이 개선되고 민주당의 역할도 점점 커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4기 을지로위원장이셨던 진성준 의원님이 백서 발간의 취지 및 작업 경과 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태동한 것이 2014년도인데 1기 활동을 마치고는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만 그 뒤로 2기, 3기, 4기 활동을 하는 동안에 현장에 뛰어다니느라고 정작 활동의 성과를 집대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를 거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생연석회의의 활동을 다 취합해서 2차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백서 발간을 하는 작업에는 약 100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을지로위원회 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각 책임 의원들한테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문헌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걸 좀 체계화하고요. 또 문헌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뢰 단체들과 더불어서 직접 현장에서 활동했던 그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사례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압축적으로 백서에 발간하게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후 을지로위원회가 을과의 활동들을 계속해 갈 때 하나의 사례 전범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이 백서를 우리 중앙당은 물론이거니와 시도당 또 전국의 지역위원회 조직에 다 배포를 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곳곳에 아직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는데 어떤 노력,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또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 한층 더 변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수마다 기를 마감하면서 백서가 발간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 4기를 마감하면서 5기가 출범하면서 발간되었으니 앞으로는 을지로위원회의 각 기수가 마감할 때마다 백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누적해 가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을 현장에 계신 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3분 오셨는데요. 짧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년 전 이맘때쯤 그 유명한 남양유업 욕설 파문이 터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상공인들이 을의 위치에서 대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갑질을 당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편의점들이 24시간 강제 영업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도 있었고 남양유업과 비슷한 대리점주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고 임차 상인들이 임대인들에 의해서 권리금을 탈취당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10년 전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선언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갑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보조를 맞춰서 바로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저희들과 함께 행동해 주셨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정치가 막연히 멀리 있는 것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치가 우리 삶에 다가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일종의 효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비를 맞아주고 때로는 우산을 씌워주고 이런 것들이 을에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아픈 곳을 좀 다스려줬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전현 위원장님들 많이 계신데 저희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좀 특별히 저희가 중재가 잘 안 되면 사실 원망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우리 을지로위원회 묵묵히 지켜주신 우리 사무국 특히 이원정 국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요즘 당에서 아마 민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을지로위원회 성과를 입법 실적으로만 좀 뒷받침을 해주시면 상당 부분 민생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을지로위원회 저희 응원하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현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택배 현장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전후로 확연히 나눠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26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에 의해 숨져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사회적 합의 이후에 최근 들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을지로위원회, 특히 박홍근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합의에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충돌하는 자리였습니다. 택배 노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들도 있었고 또 화주 단체들도 있었고 대리점 연합회도 있었고 각각의 입장이 매우 날카롭게 충돌되어졌었는데 이런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나 진성윤 위원장님이나 하여튼 우원식 의원님이 3-4시간씩 이어지는 회의 전 과정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진정성들이 참가했던 많은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결국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까지 도출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정부가 바뀌면서 소중하게 만들어졌던 사회적 합의 이행정권 관련해서 국토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어서 이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우 전국 가맹점 협의회 공동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맹점주 협회 공동의장 김진우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건 가맹 사업자와 가맹 점주의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백서 중에 대부분이 저희 가맹 점주와 본부와의 여러 가지 마찰, 갑질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법이 개정이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면서 많은 갑질을 당했고 많은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를 느껴서 싸우고 을지로위원회가 많이 도와줘서 결국은 본사랑 좋은 합의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가맹점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뭘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는데 법은 많이 발의가 됐는데 불구하고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가맹사업법이. 그러니까 민생의 그러니까 당 대표님이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사실 민생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법 개정을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 안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법 개정이 빨리 돼서 저와 같이 아니면 계속되는 이런 반복되는 피해들이 없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당대표님께 백서를 한 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백서가 한 권씩 있으니까 다 들어주시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자,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고 확대 간부 회의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차 확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확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 지도부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을 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입니다. 가히 삼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있습니다. 독과점,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 같은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 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를 올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다
허물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로 삼아서 재벌에게 특권을 안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즉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고통지수가 최악입니다. 지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길 일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소원 수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한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치가 답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해당 사고로 12살 손자가 생명을 잃었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도 사고 가해자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발진 사고의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입니다. 더욱이 현재 해마다 10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가급적 피해자분들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무려 42.5%로 전체 수출 감소율 7.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말 반도체 보조금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체의 엄청난 위협 요인으로 작동할 독소 조항입니다.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기업은 현재 중국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상태라서 말 그대로 사면 초과입니다. 미국 IRA 입법 뒷북 개혁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의 위기입니다. 기업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라며 보조금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지만 윤석열 정부 어디서도 이런 심각성을 읽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제 조건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기업만 적용받는다며 언론적 입장만 펼 뿐입니다. 개최할 때마다 요란했던 수출 전략회의는 그저 대국민 홍보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고 장관도 모두 영업사원으로 나서라더니 정작 국가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선 매번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숱한 참사를 겪고도 외교가 곧 경제라는 교훈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1차원적 접근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만 외치더니 정작 K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미 보조금 법안에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전략도 대안도 없는 윤석열 정부. 대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정보 공개 등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 영원한 우군은 없습니다. 우리 국익을 오로지 지키는 관점에서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앞으로 구체화될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협상 등에 있어서 치포를 통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또다시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되풀이된다면 더 이상 우리 기업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서울대로, 그 아빠는 검찰 고위직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증도 없이 임명되는 게 윤석열 표 더 글로리였습니다. 반면
정순신 전 검사들의 학폭으로 인한 첫 번째 피해 학생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2년간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끝내 대학 진학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 학생 가족은 권력의 해코지가 두려워 정식 신고조차 못한 채 전학 후 회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검사 아빠에 보이지 않는 유력이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가족 모두를 괴롭히고 희생시킨 것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2차, 3차 가해를 받는 동안 정작 정순신 전 검사 가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탄탄 대로를 걸어온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을 그대로 용납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정순신 사태의 전말이 드러났건만 윤석열 정부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간첩 증거 조작 연루 혐의가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당당히 버티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 라인은 명백한 검증 실패에도 그 누구 하나 문책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이기만 하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장관만 감싸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태도의 판박입니다. 학폭으로 피해자들의 삶과 꿈을 망가뜨린 채 자신들만 진학과 승진의 불공정 사다리에 올라타는 윤석열판 더 글로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순신 사태를 통해 가해자는 처벌과 반성 없이 잘 살고 피해자는 계속된 고통만 강요되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 등 정순신 전 검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혐의를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 무능 검증에도 변명과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엄중히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사정기관들이 이번에도 윤석열 사단의 눈치만 보며 봐주기식 수사를 반복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열릴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 상임위와 당 진상규명 TF를 통해 국회 차원의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라를 멸할 수 있으나 역사를 멸할 수는 없다. 대개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정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해방 후 극악한 친일파 살생부 263명의 명단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민족 반역자 263명만큼은 척살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인이 암살되었습니다. 이것은 월간중앙에서 2000년에 특종 발굴한 김구의 263명 살생부입니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의 뿌리가 많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척살하고 처벌한 프랑스와 대조적입니다. 프랑스는 이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척살했고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자. 그래서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두고 가히 역사를 잊은 대통령, 백범 김구 선생이 땅을 칠 망국적 기념사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사과 없는 대위 변제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의 문제가 없는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발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검사 친구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집니까?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발언이고 어제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저도 진짜 경악했습니다.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이분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사퇴시키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밝습니까? 이러다가 이완용을 칭송하고 이완용 기념사업회 만들어서 그의 친일 매국 정신을 선양하자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망사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만사형통, 강부자, 고소형 내각을 들어봤는데 윤석열 정권은 만사검통, 검찰 독식, 검찰 전성시대입니다. 영남 편중인사, 서울대 편중인사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검사 편중인사, 검찰 독식 인사는 윤 정권의 검찰 독재 정권의 심플한 인사 패턴입니다. 인사가 껌입니까? 만사 검통, 만사 껌통입니까? 친일파가 되겠다는 석동현 전 검사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식 리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전 검사, 법무장관 한동훈 전 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전 검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전 검사,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복두규 전 검사,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검사,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전 검사,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 이영상 전 검사,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윤재순 전 검사,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전 검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 전 검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전 검사, 도대체 서울대병원 감사 박경호 전 검사, 교육부 파견 우재원 전 검사, 참 다 읽기도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검사가 득세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경제도 없고 외교도 없습니다. 오직 정적 제거, 야당 파괴, 공작만 있을 뿐입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보다 더 징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훗날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그때 참 징했어. 지난주 저는 WMC 아니죠. MWC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오늘의 속도 모바일 세계 콩그레스에 다녀왔습니다. SKT UAM 도심 항공교통이 가장 인기 있는 부스였고 삼성전자 핸드폰은 혁신적인 카메라 기술로 시장을 석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그야말로 35,000평의 그 부수장에 가장 넓고 가장 화려한 전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력도 중국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탈중국을 선언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참사가 앞으로 더 예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 130개 업체 거의 모든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한번 참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스타트 기업들과 다시 만나서 조금만 도와주면 제때 도와주면 불끈 일어날 수 있고 대박칠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분들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한동훈, 박진 두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은 비웃었고 박진 장관은 그런 질문을 하냐는 듯 당연하다는 듯 존중한다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 섞인 말들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당시에 일본 언론에 보도됐었던 제3자 변제 방식과 더불어서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형식적인 화답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에 대해서 물었고,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딱히 긍정적인 혹은 그것이 맞다는 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현실이 됐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이 행태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로 두고두고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겁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폭압적 행태를 즉각 멈춰주십시오. 학교폭력, 검찰폭력에 이어서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의 피해자 당사자들과 대법원에까지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폭력배 집단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글이 달려 있습니다. 왜 국민들에 의해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작년 9월 있었던 유엔 총회의 외교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리면이든 바이든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48초 환담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막지 못했고, 현재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20%에서 40%에 가까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무능 외교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은 생산 설비와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수익을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설비 증설을 금지하는 미 정부의 가드레일 조항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반도체 재고율 265.7%,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억 달러, 42.5% 급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9개월 연속 감소하여 이달에는 24.2%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미 반도체 지원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딱 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미 정부에 대한 설득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영업사원이 1호 일본 장학생이지 않길 바랍니다. 장학금 상환은 부디 국민 세금, 역사 자산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따먹기 전당대회에 대통령실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들이 카톡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중립 위반 및 불법 행위를 통해 노골적인 당무 개입으로 논란을 빚어온 윤석열 정권의 스모킹 건이 확인된 셈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카톡방에는 국민통합비서관실 이창진 선임 행정관, 신도균 행정관, 그리고 김유진, 김태컨 행정관 등의 인물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엄정한 수사를 받으시고 사실관계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임선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해결 방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기업을 동원해 배상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굴종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의도적으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보상 문제, 돈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 누가 됐든 돈만 주면 되는 것처럼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체결 당시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부정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전제에서 대법원은 일제하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에 의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돼 행해진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고 판결 당시까지도 그 책임을 부정해온 전범 기업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대법원이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의 성격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범 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전범 기업의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와 이에 따른 강제 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일본의 입장에서 부정해버린 삼권 분립 파괴 행위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방된 때로부터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아무런 피해 배상도 받지 못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용서를 강요하고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가해자 편에 서서 우롱하는 것입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사과가 먼저이지 돈이 먼저가 아니다. 이 명분 없는 돈을 내가 받아버리면 일본이 한국 사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투쟁과 노고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굴종외고로 남을 강제징용 협상에 대해 진정한 사과, 책임자 배상,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반드시 재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국위원장의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우 전국장애인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 잘 들으시나요? 얼마 전 서울과 전남 단양에서 30대 발달장애인과 40대 발달장애인이 집에 홀로 남겨진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는 기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중증 장애인들은 누군가가
단 한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곁에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비정한 윤석열 정부는 죄 없는 여당 대표 죽이기와 여당 탄압에만 도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국가 분열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이제 곧 출범하게 될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장원분들과 하나로 별도를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여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또한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단과 전국장애인위원회 내에 상설 전체계획체를 구성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만전 보장 등 장애인의 수건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전국 농어민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이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90만 원가량 줄어든 110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폭락의 원인은 쌀, 한우, 인삼, 콩 등 거의 대부분의 농축산물 값은 떨어지고 농가의 농업 경영비는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조사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2.3포인트 하락하고 농가가 지출하는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1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결국 농가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 교역 조건 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13.4포인트나 폭락하면서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2분기부터 농가 교역 조건 지수가 기준치인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가 경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에는 93.1포인트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농가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에는 이유로 외국산 저가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며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했고 농사용 전기요금과 난방비, 비료값, 인건비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사용 전기요금은 2년 전보다 2배 이상 폭등했고 서민연료 등료는 73.5%가 농업용 명세유는 92.9%가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등유나 목재 연료 등을 주로 사용하는 농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생산비는 급등하는데 이에 대한 보전은 없고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소입 농산물을 들여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에게 계속 손해보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게 국가가 해야 할 것입니까?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지원 및 시설 원해 농가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등 농가의 생산비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 농가 경제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 농민 무시, 농정이 초래한 최악의 농정 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민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벼 재배 면적이 늘고 과잉 생산이 구조화되어 재정 부담이 크다고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는데 막상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초과 생산량을 제외시키겠다는 국회의장의 수정안, 정부의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주장해온 수매 재량권을 확대한 국회의장의 수정안조차도 반대하는 것은 아예 식량 안보와 농민 소득에 관심이 없는 뻔뻔한 무대책 농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곡관리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동진벼 퇴출이라는 엉뚱한 대책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쌀 생산 조정 과정에서 벼 재배 면적을 논타작물 재배로 조정해야지 질 좋은 다수화 품종을 퇴출하는 방식은 탁상행정입니다. 나쁜 품종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품종은 조정이 필요하나 미질이 좋고 다수화 품종이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전국적으로 검증된 신동진벼를 퇴출하겠다는 어이없는 조치를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주민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을지로위원장 박주민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노동현장이나 시장 등을 좀 많이 다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고통지수는 8.8인데요.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또한 역대 최고치 갱신하고 있고 환율도 다시 1,3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좀 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 보이던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기조는 오로지 반노동, 노조 탄압인 것 같습니다. 한 해 산재 사망 사고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 건폭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탄압을 하고 또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는 노조 회계 자료 제출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독 용역업체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방치되어 사망한 사실을 한 달 동안 숨기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하청업체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민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도 민주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는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금융, 주택,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 등 8가지 분야를 나눠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회 분야별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서 도출된 과제를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법과 제도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의제를 수기하고 공론화하는 토론회 그리고 정책 제안의 과정을 모두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고 또 즉각 실행 가능한 민생 위기 극복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의 중심에 국민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이 최우선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